자, 어제 수업 시간 했던 것들 한번 쭉 기억을 해볼게요. 무신정변으로 이제 문신들이 대거 살해되고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는데, 자, 그 무신 집권자, 처음에는 무신 집권자들이 막 바뀌죠. 그러다가 이 최충원 때에 이르러서 무신집 정권이 비교적 이제 안정궤도에 접어드는데, 그 최충원이 자기를 암살하려는 스님들, 그 스님들을 이제 그 처벌한 다음에 이제 정보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예.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정보하고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그 기구 이름이 교정 도감이었죠. 그리고 최충원은 그 교정 도감의 최고 책임자 자리가 교정 별감이었죠. 이 교정 별감 자리에 이제 자기가 오르게 되면서 이후부터 최충원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다그 무신집권자들이 교정 별감 자리를 가지게 됐다 그랬죠. 예. 자, 최충원이 죽고 최충원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최우라는 그 큰아들이 권력을 이어받죠. 자, 최우는 인사권을 자기 집에서 행사했다 그랬어요. 정방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최우는 네, 고방에 이어서 자신을 경호하는 삼별초라는 부대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몽골의 침략이 최후 정권 때 있었는데 처음에 한번 싸워보고 도저히 이거 막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수도를 네, 강화도로 옮기게 되죠. 자, 강화도로 천도에서 한 30여 년을 이제 몽골에 대항해서 버티다가 그 무신집권자들이 이제 계속 교체가 되죠. 그러면서 오래 장수했던 고종이 점점 무신집권자들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그랬죠? 장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고종의 아들 태자가 선, 밖- 선 밖으로 나가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이제 몽골 칸을 만나려고 했는데 몽골 칸 자리를 두고 분쟁 중이었죠. 이때 태자가 선택을 잘했죠. 쿠빌라이 칸을 선택을 했잖아요. 쿠빌라이 칸을 만나고 쿠빌라이에게서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태자가 돌아오는 길에 섬 안에서 고종이 죽었죠. 자, 그리고 태자는 결국은 이제 강화도로 돌아와서 원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자, 또 무신집권자들 막 교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원종이 이제 강화도로 돌아갈 걸 결정하지 않고 개경에 그냥 눌러 앉아버렸죠. 자,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강화도에 있었던 무신정권의 경호부대, 삼별초 보고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삼별초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자, 그리고는 왕족을 하나 추대하고 진도로 이제 옮겨서 수비를 더 강화하고 그 고려 정권에 대해서 싸움을 시작을 했죠. 이게 삼별초의 난. 네. 무신 집권기 때는 하층민들이 이 무신 집권자들이 전혀 뭐 정치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계속 세금만 많이 걷어갔다 그랬죠. 여기에 반발해서 농민이었던 망이 망소이의 난. 자, 그리고 신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김삼이 효심의 난. 최충원 집의 노비였던 만적이 일으킨 만적의 난. 네,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자, 몽골 침략 당시에 김윤후 장군이 지금의 용인, 처인성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네, 살리타라는 몽골의 총대장을 사살했죠. 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빨리 와, 앉아. 네. 자, 결국은 고려가 이제 원나라,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이제 거의 이렇게 간섭을 받게 되는데, 원종이 쿠빌라이 칸을 수택한 것 때문에 쿠빌라이 칸이 고려에 대해서만큼은 좀 특혜를 베풀었다 그랬죠.
직접 막 지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제 원나라가 고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수적인 지위를 인정은 해주는데, 그래도 결국은 원나라에게 머리를 숙이고 원나라에 거의 이제 간섭을 많이 받게 되죠. 이 시기를 원나라 간섭하는 무슨 시기? 이렇게 부르죠. 이 시기 이제 고려는 그동안에 겉으로는 이제 중국 황제한테 머리를 조아렸지만 이제 안으로는 황제국처럼 행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황제들만 쓸 수 있는 이런 묘호를 쓰다가 자 이제 고려의 지위가 이때 이제 완전히 원나라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격화가 되는데 당시 원나라가 일본으로 원정 가고 싶어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정, 정동 행성이라는 기구죠. 자, 그리고 자, 여기 함경도랑 강원도 사이에 있는 요 철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그랬죠? 요 철령 이북에 쌍성 총관부라는 기구를 만들죠. 그리고는 이 지역을 이제 원나라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때 원나라가 우리 저 고려 땅 쌍성총관부에 고려 땅 그 함흥 지역에 철령 지역에다가 쌍성총관부를 만든 다음에 여기를 다스리게 되니까 이때 이제 원나라 집에 협력하는 소위 말해서 친원파들이 여기 있었다 그랬죠. 원나라 벼슬 받으면서 먹고 사는. 자, 그 사람들 중에서 이자춘이라는 사람 기억나요? 이 사람 누구의 아버지였죠? 네, 이성계라는 사람의 아버지였죠? 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쌍성총관부 지역에서 원나라 벼슬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 자비령 이북의 동령부, 제주도의 탐라총각, 동령부는 평양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요 평양이나 제주도에 있는 이 원나라가 만든 요 기구들은 충렬왕이라는 왕이 원나라 황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금방 돌려받아요. 근데 쌍성총관부는 나중에 힘으로 되찾기 전까지는 돌려받지를 못하죠. 자, 그리고 정동행성이 만들어지고 일본 원정을 두 번이나 했다 그랬죠? 두 번 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뭐가 불었죠? 네, 바람이 불었죠. 자, 큰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 배들이 다 뒤집어지고 몽골 고려 연합군들이 많이 죽음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일본 원정은 두 번 다 실패를 했죠. 하지만 정동행성은 그 이후에도 없어지지를 않고 계속해서 고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내정기구로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나타난 변화가 그 원나라 황제의 공주, 원나라 황제의 딸과 고려 국왕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고려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최초로 몽골 황제,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된 사람이 충렬왕이었죠? 그죠? 그리고 충렬왕은 또 그 몽골 여자랑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몽골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이 충선왕이었죠? 충선왕은 최초의 무슨 왕자라 그랬어요? 혼혈 왕자라 그랬죠? 몽골과 고려인의 혼혈 왕자였어요. 자, 그리고 왕실의 호칭, 관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격이 하나씩 낮아지는데, 이제 충자 붙은 왕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장을 하고, 이성육부라는 시스템,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2호 예병현공에서 육부가 있었는데, 이것도 원래 황제국만 할 수 있는 건데, 고려가 몰래 중국 거를 가져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대로 못 쓰고, 이성은 일부로 낮아지고, 육부는 4사로 격이 하나씩 낮아지게 됐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만호부라는 간섭 기구가 만들어지고요. 감시자들, 몽골인 감시자들 다루 가치가 확연이 되죠. 이 치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 한국어에 남아있다 그랬죠? 장사, 치, 벼슬아, 치. 네. 어떤 대상을 좀 낮잡아서 이르는 말을 이제 쓸 때 뒤에 치를 붙이잖아요. 까치는 그냥 세고. 네. 네. 자, 그리고 또 고려 여자들을 많이 데려갔죠? 공녀. 근데 대부분 고려 여자들이 원나라로 끌려가면 부모님도 못 보고 되게 좀 슬픈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괴로웠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또 성공한 고려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예. 얼굴이 예뻐서 원나라 황태자 눈에 들어가지고 원나라 황태자의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원나라 황태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황태자가 황제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황태자가 되고 다음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고려 여인이 기씨성을 가진 기황후라는 여인이었죠. 기황후의 오빠 오늘 나올 건데 기철이라는 사람이었죠. 자기 여동생이 원나라 황후의 황제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그 조카 여동생이 낳은 아들이 원나라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철이라는 사람은 그 원나라를 끼고서 원나라가 뒤에 있기 때문에 고려 왕은 성에 차지도 않겠죠. 고려 왕이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해도 잘 듣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기철이라는 사람이 고려 충혜왕이라는 왕이 정치를 잘 못한다고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 충혜왕이 원나라 황실로 불려갔다가 폐위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자, 왕을 끌어내릴 정도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동생 잘 둔 기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권문 세족이라고 부른다. 아, 그리고 고려는 이제 곡물을 많이 징발을 당하죠. 이제 원나라에서 곡물을 징발해 가는데 금, 은, 옷감이 되는 배, 그리고 인삼, 약재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특히 많이 가져갔던 거 사냥하는 매를 많이 징발해 갔다 그랬죠. 이 매를 키워가지고 징발해 가는 그 기구가 응방이라는 기구였죠. 응방. 그리고 이 말을 키워가지고 또 말도 많이 데려갔는데 제주도에서 말 키우는 목장이 있었다 그랬죠? 그 말을 키우는 관리들을 가리켜서 목호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나중에 원나라가 이제 힘을 잃고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겨가고 명나라란 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제주도에 있던 목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에서는 몽골풍이 유행해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몽골식으로 변발을 하거나 혹은 독한 소주. 네. 그리고 자, 이 몽골인들이 입는 옷, 위아래가 연결된 천릭이라는 이런 옷들도 유행하게 되고, 한편으로 또 고려 여인들, 잡혀간 고려 사람들이 고려 스타일을 몽골에 또 유행시키기도 하는데, 뭐 먹는 떡이라든지, 예. 뭐 그 밖에 고려 도자기, 청자, 그리고 고려 사람들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쓰던 하얀 화선지, 종이, 먹, 이런 것들이 몽골에 유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저 까만 그 장롱에다가 조개 껍데기, 네, 나전칠기,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기도 한다. 몽골풍에 하나만 더 써놓으면 몽골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랬죠?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짐승들 죽인 다음에 뭐 고기 같은 것들 이제 다 먹고 나면 뭐가 남아요? 가죽 남죠. 가죽은 옷으로 해 입고 또 뼈가 남죠. 뼈 그냥 버릴까요? 뼈 그냥 안 버리죠. 그거 물 넣고 팔팔 끓이면 거기서 뭐가 나와? 육수가 나오죠. 그 육수로 해서 뭐 거기다 파나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먹는 그 탕 뭐예요? 그쵸. 설렁탕 들어봤어요? 예, 그런 것들이 몽골의 영향을 다 받은 것들이. 원래 우리 한국 사회는 주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어, 고기나 육류를 먹긴 했는데 그거는 귀족이나 왕족들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고 웬만하면은 그 농사 지어가지고 여기서 쌀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 위주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몽골 영향으로 이때 그 소나 돼지 같은 것들 도축해가지고 네, 이제 육식하는 것들 그런 문화도 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짐승의 내장, 간, 뭐 그리고 순대 같은 거 보면 간 이런 것도 있잖아, 내장 이런 것. 이런 것들 이제 먹는 이제 식습관이 요때부터 조금씩 본격화되기 시작해.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짐승 피 같은 거 굳히면 뭐가 되죠?
그죠? 이렇게 두부같이 되죠. 맞아요. 그거 뭐라고 부르죠? 선지라고 하죠. 선지해장국 그런 거 다 요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짐승의 피 같은 거 굳혀가지고 먹는 거. 자, 요 시기에 이제 그 원나라에게 아부하면서 힘을 키웠던 사람이 권문세족들인데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였다면 이 사람들은 친원파.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주로 과거 시험 응시해가지고 관직에 나가기보다는 그죠 아버지 백으로 예,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주로 불교의 후원자였죠. 자기들이 절을 세운 다음에 그 절에다가 많은 재산을 기탁을 해요. 근데 그 재산은 절 좋으라고 기탁했다기보다는 세금 안 내고 이런 수단으로 그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절에다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절 명의로 땅을 넓게 보유하면 그 또 땅은 세금을 안 낸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그래요. 너희 저 큰 교회들이나 큰 절이나 이런 곳들은 지금도 나라에서 세금을 면제를 해주거든요. 종교 시설들은. 예.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인데, 예. 종교 시설들은 이런 회사나 이런 것들처럼 뭔가 수입을 고정적으로 창출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잖아요. 자, 종교 시설들이 수입을 얻을 만한 부분은 뭐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심 이런 것들 이용, 이제 가진 사람들이 그, 그쵸. 종교 시설에다가 돈을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는 거죠. 뭐, 기독교에서는 헌금이라고 하고, 그죠? 절에다가 돈 내는 거는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부? 뭐, 스님들이 이제 시주 받으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스님들이 받으러 다니는 거고, 보통 보시라고 불러요. 보시.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돈 내는 거는 헌금. 예. 그리고 저 뭐야 불교에다가 돈 내는 건 보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돈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뭐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국가에서 이걸 다 캐치를 해가지고 세금을 조금 조금씩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만큼 세금을 안 내는데 자 그런 점을 악용해가지고 권문세족들은 네, 이 절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세금을 내지를 않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력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크게 이제 땅들을 많이 사들였는데 땅이 산과 강을 경계로 한다 그랬죠. 강남구, 송파구 그 정도의 사이즈의 땅을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혹은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곡식을 빌리러 오면 빌려주는데 이자를 높이 받았다 그랬죠. 예, 고리대금업.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양민이던 사람들이 결국은 돈이 없었고 빚에 허덕이다가 자기 몸을 팔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노비가 되는 거예요. 양민들, 평민들을 눌러서 압력 이렇게 할 때 압자예요. 눌러서 뭐가 되게 만든다? 노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이님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도 또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 이 사람 권문세족들은 농장을 뗐다. 자, 여기 넘어가 보세요. 22페이지.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혹시 빈칸이나 어디 쓸 데 있으면은 쓰세요. 왕조 계보표를 좀 쓸게요. 자, 우리 그 강화도에 있다가 출륙 선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중국으로 가가지고 쿠빌라이를 만났던 그 왕이 누구였죠? 원종이라는 왕이었죠. 이 원종의 아들이 충렬왕이죠. 처음으로 등장하는 충자 붙은 왕이. 네, 맞아요.
자, 충렬왕은 그 원나라 가가지고 쿠빌라이 딸이랑 결혼을 해요. 그 쿠빌라이 딸이 제국 대장 공주예요. 제국 대장 공주 누구 딸이라 그랬죠? 후 쿠빌라이 딸이라 그랬죠? 근데 충렬왕은 제국 대장 공주랑 결혼하기 전에 고려 여자랑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그 여자가 정화 공주예요. 정화궁이라는 궁에 살았기 때문에 정화공주라고 불려요. 원래대로였으면은 고려가 원나라 간섭을 안 받게 됐으면 이 여자가 고려의 왕비가 됐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고려가 원나라 이제 간섭을 받게 되면서 몽골 여인이 이제 정식 왕비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했지만 제국대장 공주가 충렬왕의 정식 부인이 된단 말이야. 정식 왕비가 돼요. 충렬왕은 요 제국대장 공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충선왕이에요. 자, 그리고 충렬왕은 충선왕을 낳기 전에 이 정화공주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쓸게요. 그 아들이 강양공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선생님 봐봐요. 황제가 제일 높죠. 중국의 황제. 그 다음 그 아래가 뭐예요? 왕이죠. 그럼 왕 아래 제후라고 불리는 그 거의 왕의 버금갈 정도로 높은 신하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써두세요. 황제가 있으면 그 아래 왕이 있고 제후가 있는데 이 제후의 등급은 공, 후, 백, 자, 남. 이들은 왕 아래 신하긴 신하지만 거의 왕이랑 버금갈 정도로 자기가 다스리는 땅도 있는 사람들을 제후라고 불러요. 이 공후 백자남 중에서 후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이 다섯을 일컬어가지고 여러 후들 해가지고 제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 제자 써가지고. 자, 근데 여기 지금 공이라고 나왔죠? 이 공은 왕보다 하나 어떤 거예요? 하나 낮은 거죠, 그죠? 예. 몽골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왕자를 이제 강양공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예. 자, 요런 관계가 있었고 충렬왕은 부인이 또 많았어요. 많았는데 세 번째 부인이 숙비 김씨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원종이 죽고 나서 즉위한 게 이제 충렬왕이죠. 근데 충렬왕은 음, 이제 막 원나라 간섭을 받기 시작한 처음 고려 왕이잖아요. 예. 일단은 쿠빌라이가 요구하는 대로 뭐 보내라는 거, 물건, 그리고 쿠빌라이가 일본 원정 가겠다니까 배 만들어라 하면은 그 배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충실히 잘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쿠빌라이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쿠빌라이에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 불리했기 때문에 고려가. 자, 그리고 충렬왕이 당시 나이가 이제 빨리 와. 39살 정도 됐는데 요때 제국대장 공주가 뒤늦게 시집을 오는데 제국대장 공주 나이가 16살이었어요. 자, 충렬왕 39살이었고 제국대장 공주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6살. 몇 살 차이예요? 23살 차이죠? 네, 거의 아, 아빠랑 딸뻘이죠. 요즘에는 결혼들을 좀 늦게 하지만 이 당시 때는 벌써 왕족이면은 20살 넘었으면 보통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아빠랑 딸뻘이랑 거의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제국대장 공주는 이제 시집으로 왔는데 몽골에 살다가 갑자기 고려로 넘어온 거예요. 충렬왕이 고려 왕이니까 고려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되게 힘들었겠죠.
일단 먹는 것도 바뀌고 적응하기 힘들겠죠. 예를 들면 너희 지금 여기 한국에 잘 살다가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아니면 뭐 동남아 유학을 갔는지. 쓰는 말도 다르고 되게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 제국대장공주가 처음에 굉장히 좀 외로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충렬왕은 그래도 몽골 공주니까 나름 제국대장공주를 처음에 잘 챙겼어요. 자, 그러다가 덜컥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됐는데 이 아이가 충선왕이에요. 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1년이 딱 한돌이 됐어요. 돌잔치 들어봤죠? 이 충선왕 돌잔치를 하는데 그 돌잔치 자리에서 이 충렬왕이랑 제국대장공주가 이제 왕이랑 왕비니까 앉아 있었겠죠? 자, 근데 충렬왕의 먼저 결혼했지만 두 번째 부인으로 밀려난 정화공주가 이걸 축하하러 왔어요. 왕이랑 왕비 앞이니까 정화공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렸겠죠. 무릎을 꿇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렬왕이 정화공주를 한번 쓱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자기 두 번째 부인이니까. 그 다음에 자 자기 부인 제국대장공주를 한번 또 쳐다봐요. 자, 그랬더니 제국대장공주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저 여자 쳐다보고 나 쳐다봐? 저 여자가 나한테 머리 숙이는 게 싫어? 저 여자 꽤 좋아했나 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16살이라니까 중3이에요, 중3. 중3에서 이제 고1로 올라가는 그 정도 나이였는데, 네, 약간 사춘기적인 행동을 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자기 남편한테 바가지 긁듯이 이렇게 좀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충렬왕이 되게 당황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제국대장공주를 달래요. 근데 제국대장공주가 여기서만 그런 행동이 끝난 게 아니라 한 번은 그 고려에서 흥왕사라는 그 계경에 큰 절이 있어요. 그 흥왕사라는 절을 충렬왕이랑 제국대장공주가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그 흥왕사 안에 흥왕사는 굉장히 큰 사찰이거든요. 금으로 만든 금탑을 이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근데 사람 한 키 정도로 되는 미니탑이었어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랄까 그 절을 더 빛내기 위한 그런 기념품 같은 굉장히 좀 큰 그런 탑이었는데 제국대장 공주가 그걸 한번 보더니 괜찮네. 저거 내가 가져갈래.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려 입장에서는 그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절이고 탑인데 가져간다고 하니까 막 조정이 또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몽골 공주가 가져가겠다니까 이것도 또뭐 말릴 수도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전전긍긍하다가 여러 신하들이 이제 제국대장 공주를 찾아가가지고 이거는 고려의 이러이러한 물건이니까 그 가져가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되게 어렵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제국대장 공주가 여기서 그래? 더 화를 낼 것 같았는데 그래 그러면은 뭐 말이 그렇다니까 예. 그러면 내가 포기할게. 자, 이렇게 해서 그 흥왕사의 그 금탑이 온전히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충렬왕이랑 제국대장공주가 또 근처에 있는 절을 한번 또 이제 갔어요. 당시에 이제 불교 나라니까 절을 가가지고 뭐 불공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어서 갔는데 제국대장공주가 먼저 갔거든요. 충렬왕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자, 근데 제국대장공주가 이제 길을 가는데 그 이제 그 절로 가는데 자기를 따르는 보디가드 시종들이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하기에. 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나를 모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어? 자, 그리고 또 막 승질을 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충렬왕이 또 자기 부인이 막 승질을 낸다니까 부인을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들고 있던 나무지팡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제국대장 공주가 나무지팡이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충렬왕을 탁 때린 거예요. 그죠? 주인병. 저 고려 왕인데 공주가 몽골 공주가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마다 충렬왕은 당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잘못 건드리면은 아버지가 쿠빌라이잖아요. 그래서 충렬왕은 분노가 좀 치밀었겠죠?
하지만 사귀고 사귀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충렬왕은 이때 어떻게 지냈을까요? 뭘 하고? 평소에. 정치적으로 어떤 힘이 없고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충렬왕이 주로 관심 있었던 거는 사냥, 그리고 술 마시는 거, 그리고 여자 만나는 거. 자기 아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후궁이나 첩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왕은. 그러니까 오로지 여자 만나는 거. 그리고 노는 거. 근데 선을 또 크게 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왕이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것들을 한해서만 이걸 하는데 특히 좀 사냥을 많이 나갔다는데. 근데 제국대장 공주가 16살에 시집 와가지고 충선왕 낳고 나서 좀 그렇게 처음에는 막 산후 우울증, 엄마들 애 낳고 나면 좀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히스테리 같이 좀 부리는데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달라져요. 그때부터 철이 좀 들어가지고 자 이제 충렬왕이 이렇게 막 그 사냥 다니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막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제 부부끼리 있을 때 가가지고 자 왕이 정치에 신경을 써야지 사냥을 그렇게 너무 많이 다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말투라든지 행동이 조금씩 바뀌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변 시선이랑 체면 이런 것들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졌죠? 근데 충렬왕은 그러거나 말거나 사냥을 많이 다녀요. 그리고는 계속 와이프들을 새로 들이게 된다. 자, 충렬왕이 특히 또 예뻐했던 여인 중에서 우리 저 의종이 그 죽었던 의종 기억나죠? 무신정변 때. 의종이 데리고 있었던 예쁜 부인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이 예뻤다 그래서 무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충렬왕도 무비라는 후궁이 있었어요. 이 무비라는 이름은 한 사람한테만 쓰인 게 아니라 아름다운 네, 네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였던 이름인데 충렬왕이 이제 부인 냅두고 이 무비를 특히 예뻐했다 그래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이 충렬왕이 퇴위를 선언해요. 어? 나 이제 왕 그만하겠다. 제위 24년 왕 노릇을 24년 하다가 사실 왕 노릇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죠? 너희들 좋아하는 얘기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귀찮다는 얘기 들어봤죠? 왕은 귀찮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신하들이 일일이 보고하면 그걸 왕이 다 도장을 찍어주고 사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번거롭죠. 자,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무슨 어떤 뜻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나라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위를 선언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었던 제국대장 공주와의 사이에서 나왔던 누구한테? 예, 세자한테 왕자리를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충선왕이 왕자리를 물려받고 아버지 충렬왕은 양위를 선언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자, 궁궐에 퇴위한 왕이랑 새 왕이랑 같이 사는 거는 보통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예. 퇴위한 왕은 은퇴해가지고 궁 밖으로 나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보통은 왕이 죽으면서 시체가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되게 특이한 경우죠. 퇴위,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왕자리 물려주는 걸 양위라고 하는데 양위를 하고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충렬왕을 상왕이라고 불러요. 왕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왕의 아버지니까. 어디로 가냐면 연경으로 가요. 당시 원나라 때는 대도라고 불렸어요. 이 연경이 예전 그 중국에서 연나라가 여기 있었다, 연나라가 있었고 연나라의 수도 지역이라 그래서 연경이라고도 불리고 원나라 사람들은 여길 큰 수도라 그래서 대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원나라는 북쪽에 있죠, 중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연경이 나중에 뭐라고 불리게 된다? 북경이라고 불려요. 북경은 중국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죠?
베이, 베이징. 베이징이라고 있죠? 네. 자, 충렬왕이 어디로 갔다고요? 네, 베이징으로 갔어요. 먼 나라 수도로. 자, 이제 충선왕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혼혈 왕자라 그랬죠, 최초에? 이 충선왕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요. 9살 때부터 이제 글도 잘 읽고, 뭐 하나 읽었다 그러면 외우기도 잘해요.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어린데 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아이들 있죠. 자, 충렬왕이 사냥 많이 다녔다 그랬죠. 자, 그래서 9살 때 그 역사관들이 항상 왕이나 왕자들이나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 우리 고려나 조선이나 기록의 나라기 때문에. 충선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버지 저렇게 사냥 나가면 정치는 누가 하지? 아버지 사냥 안 다니고 정치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걱정을 했다 그래요.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네, 똑똑하죠. 그리고 충선왕이 가슴 아파했던 거. 몽골에서 지금 고려로 와가지고 외롭게 있는 엄마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들만 좋아하잖아요. 그걸 되게 가슴 아파했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되게 효성 있게 행동했던 사람이 충선왕이에요.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예뻐했던 비할 데 없이 예쁘다는 누구? 이 무비를 아주 미워했어요. 저 죽일년.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엄마 저 외롭게 했던 저 여자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자, 이렇게 항상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아이가 비슷하냐? 그렇죠. 그죠. 나중에 들어온 여자니까 충선왕보다 나이가 많긴 했지만 무비라는 여자가 네.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충선왕은 그렇게 좀 그런 영리한 왕이었는데 또 14살, 15살 되면서부터 계속 또 남긴 얘기들이 좀 또 독특해요. 네. 14살쯤 됐을 때 이제 중1 정도 된 거죠. 그때는 아버지가 사냥 잘 데리고 다니는 박의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만난 적이 있어요. 자, 네가 우리 아버지를 꿰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냥 다니게끔 충동질하는 저 나쁜 놈이구나. 너가 그 개돼지보다 못한 박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신하한테 직접적으로 면전에서 어떻게 보면 욕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너무 이 충선왕이 다이렉트로 그냥 사이다 발언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충선왕을 모시던 환관이 왕자님, 세자전하, 너무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날카롭게 쏘아붙이시면은, 주변에서 경계를 하게 되고, 그, 안 좋은 소문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충선왕이, 이 환관 자식이, 지금 바른 얘기하는 거랑 내 총기를 네가 흐리는구나 해가지고 그 환관을 또 죽이진 않고 오들오들 떨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무튼 성깔이 어떤 왕이에요? 센 사람이죠. 예. 근데 마침 아버지가 양위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한테 왕자리를 물려주고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자, 충선왕이 이제 왕자리 딱 차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아빠가 예뻐했던 무비를 죽여버리죠. 자, 충렬왕이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 그래요. 저 아들놈의 자식이, 아니, 네, 저 내 예뻐하는 여인을 건드린다고? 자, 아버지랑 아들 사이 이때부터 감정이 안 좋아진다고. 네. 요 구도가 생기게 되죠. 집에 있는 아빠 생각해봐요. 아빠랑 아들이랑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이렇다는 거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선왕은 아버지가 임명했던 신하들을 싹 다 물갈이해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눈여겨받았던 학자들을 공부를 잘했거든요. 싹 그 정치계에 딱 물갈이를 시킨다면, 임명한다면. 아버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겠죠.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데. 자, 그리고 충선왕은 이 무비를 죽여버린 다음에 그래도 또 아버지 생각한다고 아버지한테 또 새로운 여자를 하나 소개시켜줘요. 이것도 좀 웃기죠? 네.
그 여자가 여기 적어놨던 그 숙비 김씨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원래 최문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가 그 최문이라는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 혼자가 된 여자예요. 이런 여자들 뭐라 그래요? 남편 없는 여자, 남편 먼저 죽은 여자를. 과부라고 하죠. 아버지한테 누굴 소개시켜줬다고? 과부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근데 예뻤다 그래요. 근데 충렬왕이 무비 죽은 다음에 짜증이 많이 나 있었는데 과부를 선물 받고는 또 좋아했다 그래요. 예뻐가지고. 자, 아무튼 충선왕이 그렇게 자기 사람으로 조정을 꽉 채워놓고 아버지 사람들 다 밀어내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원나라에서 이 충선왕 어린 왕 충선왕이 정치하는 거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린 왕이 너무 뭐랄까 좀 지금 기존에 있던 거 다 뒤집어 버리고 막 새롭게 사람 임명하고 하는 것들을 원나라 조정에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충선왕이 딱 왕된 지 7개월 만에 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옥새죠, 도장. 고려 왕의 옥새를 원나라 황제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충선왕 보고도 같이 원나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충선왕은 왕이 된 지 7개월 만에 어떻게 됐다? 왕자리에서, 그쵸, 폐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나라 가 있던, 그, 베이징에 가 있던 충렬왕이 다시 와가지고 고려의 왕이 돼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자, 완전히 지금 어때요? 이상하죠? 막장이라고 하죠, 소위? 아버지가 왕자리를 아들한테 양위를 했는데 아들이 다시 원나라로 끌려가고 원나라가 있던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원간섭기 때 고려 조정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이거. 그 원나라 그 몽골인들 생각대로 막 왕이 교체되고 왕의 옥새를 가져가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충선왕은 이제 7개월 왕을 하다가 원나라로 끌려갔어요. 자, 충렬왕 아버지를 거기 원나라에 가 있던 아버지를 처음에 잠깐 만나요. 아버지랑 아들 사이가 어땠을까요?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했겠죠. 그리고 잠깐 동안 충렬왕이 이제 그 원나라에 머무르다가 고려로 돌아가는데 그 고려로 돌아가기 전에 이 충선왕과 충렬왕이 잠깐 같이 지내거든요. 근데 이 충렬왕 따르는 신하들이랑 충선왕 따르는 신하들이 서로 이간질하고 또 싸워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충렬왕이 고려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왕노릇을 하게 돼요. 자, 고려로 돌아왔는데 한 번 왕자리 왕 24년 동안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잠깐 물러나 있어 봤죠. 자, 그런데 물러나 있어 봤더니 아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보기환 충렬왕은 어느 때보다 왕권에 더 집착을 좀 해요. 이제 다시는 아들한테 왕자리를 안 줘야지.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왕을 해봤던 충선왕은 원나라 가 있다 보니까 왕이 다시 하고 싶었겠죠. 자, 충선왕은 원나라 가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 황제랑 비교적 가까이 있죠. 그리고 봐요. 충렬왕은 원나라 황제의 사위죠. 충선왕은 원나라 황제의 뭐예요? 수입니다. 외손자죠, 그쵸? 딸의 아들이니까. 자, 너희 봐봐. 사위가 더 가까워요? 외손자가 더 가까워요? 성. 외손자가 가깝죠. 사위는 자기 피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죠? 아, 그치? 외손자는 어때요? 자기 피가 흐르죠? 충선왕 그 점을 10분 활용해가지고 쿠빌라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쿠빌라이 또 손자가 황제가 됐거든요? 성종이라는 황제? 그 성종은 충선왕이랑 학렬이 같아요. 그러니까 먼 사촌뻘이란 말이에요. 그 새로 황제가 된 성종한테 이 충선왕이 사바사바를 잘해요. 그러니까 또 충선왕이 그 연경에서 입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충렬왕이 그 소식을 들어요, 고려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잘못하면 또 왕자를 뺏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충렬왕이 나 고려 있지 않고 원나라 갈래요. 그래서 원나라로 가요. 자, 고려 왕이 고려를 냅두고 어디로 간 거예요? 원나라 간 거예요.
자, 원나라 갔는데 머물 곳이 마땅히 이제 없어가지고 충선왕 집에, 아들 집에 머무르는데 여기서도 또 부잣길이 어땠을까요? 냉랭하죠. 안 좋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충렬왕이 화장실을 가다가 자, 넘어져요. 혼자서. 자, 퍽 넘어졌는데 이가 하나 빠졌어요. 좀 세게 넘어진 것 같죠? 재수 없죠? 자, 왕이 또 다쳤는데 하필 또 이가 빠진 거예요. 추하게. 자, 충선왕은 역시 몽골 여자였던 개국대장 공주랑 결혼하거든요. 자, 근데 충선왕이랑 개국대장 공주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 이 충선왕이 좀 직선적이기도 하고 몽골에서 억지로 결혼시킨 이 여자를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씨성을 가진 조비라는 여인만 이제 아주 예뻐하는데 그 개국대장 공주는 그 조비를 막 질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개국대장 공주도 충선왕 따라서 원나라 자기네 이제 고향이었던 원나라로 와 있었는데 충선왕이랑 충렬왕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죠? 개국대장 공주랑 충선왕도 부부지만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죠? 자, 부부끼리인데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돼요? 친구가 되죠. 며느리는 시아버지랑은 또 사이가 좋아요. 자, 그래서 충렬왕 쪽에서 충렬왕 신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충선왕이 지금 뭐랄까 날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개국대장 공주다. 왜냐면 몽골 공주죠. 그러니까 몽골 공주랑 이제 그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원나라 황족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 높은 지위를 다는 건데 이 개국대장 공주랑 충선왕을 이혼을 시켜가지고 개국대장 공주를 새로운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자 뭐 이런 쪽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막장이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저렇게 실갱이를 벌이다가 원나라 당시 그 원나라는 그 몽골은 백한이 죽으면 그 뒤를 누가 이을 건지 가지고 부족회의가 열린다 그랬죠. 거기다 항상 분쟁이 벌어진다 그랬죠. 자, 마침 성종이라는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 이제 무종이라는 황제가 즉위하기 전이었는데 그 어떤 황자를 또 황제로 밀 건지를 가지고 계속 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충선왕이 그 성종의 뒤를 이어서 다음 황제가 되는 이 무종이라는 사람의 뒤에 줄을 잘 서요. 이 사람을 민단 말이에요. 카이샨이라는 사람을.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자, 그래서 충선왕이 새로 황제가 될 카이샨의 뒤를 잘 밀었던 결과 카이샨이 황제가 됐어요. 카이샨 입장에선 충선왕이 어때요? 이쁘고 고맙죠? 사촌뻘인데. 그래서 충선왕을 굉장히 이뻐하고 충렬왕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충렬왕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충선왕이랑 개국대장공주를 이혼시키려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무종은. 자, 그리고 충렬왕은 얼마 안 있다가 1년 있다 죽는단 말이에요. 늙어서, 나이 70 넘어서. 근데 권력은 다 잃은 상태로 아들한테 거의 대부분 다 뺏기고 죽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왕은 아들, 그리고 공을 세웠던, 이 카이샨을 밀었던 충선왕이 다시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충선왕이 어렵사리 보기를 해요. 자, 충선왕은 개국대장 공주랑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죠? 결국 자식이 없었고, 의비라는 여자, 이 여자도 몽골 여자였어요. 두 번째 부인으로 몽골 공주를 또 부인으로 맞아들이는데, 이 의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둘을 낳는데 큰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 이 사람이 충수광이 돼. 자, 근데 충선왕이 이 원나라 황제 즉위하는 걸 크게 도운 다음에 선물을 하나 받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고려죠. 만리장성.
여기가 몽골인데 몽골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중국을 장악하고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원나라죠. 원나라 수도가 어디였죠? 그쵸. 당시에 대도라고 불렸고 여기가 베이징이라 그랬죠? 네, 베이징. 자, 근데 원나라와 고려 사이의 요 지역, 만주라고 하죠. 이 만주 지역의 중심 도시가 심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원나라에서는 요 지역을 이제 심이라고 불렀거든요. 심양이라는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심왕을 임명해가지고 여기를 몽골 사람들이 다스리게 했는데 충선왕한테 선물을 줘요. 고려 왕 플러스 뭘 같이 겸직해라? 심왕자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충선왕이 굉장히 그 두둑한 선물을 받고 고려를 와서 고려를 다스리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충선왕이 아버지 충렬왕한테 밀려날 뻔하다가 지금 원나라 황실에 막 계승 분쟁이 벌어졌을 때 줄을 잘 서가지고 권력을 다시 찾았다 그랬죠. 근데 이때 만약에 고려에 있었으면 줄 잘 서기가 어려웠겠죠. 원나라 수도 가 있으니까 걔네들 계승 분쟁도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고 여기가 권력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고려 왕이면 고려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 고려 왕은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권력의 중심은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까? 그렇죠. 충선왕이 고려 왕으로서 이 원나라로 가요. 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왕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줬을까요? 충수광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원나라로 가요. 근데 충선왕은 시황자리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이 시황자리는 아들 충수광에게 물려줬을까요? 아들 충수광에게 시황자리까지 물려주면 아들 충수광의 힘이 너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랑 권력 다툼을 벌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충수광이 권력이 커지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충선왕이 자기 아버지 충렬왕이 정화공주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강양공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강양공의 아들이 연안군이라는 아들이었었거든요. 이 연안군 왕고한테 심왕 자리를 줘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는 그리고는 지나가는 얘기로 충선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아, 너 나중에 너 죽을 때 되면 왕자리를 네 아들 말고 얘한테 물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원나라로 간단 말이야. 충수왕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아들한테 왕자리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웬 지금 사촌한테 물려주라는 거예요. 충수왕 계산은 둘이 싸우게 해가지고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원나라에 있으면서 얘네들을 조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근데 머리는 좋은데 우리 한국사 배우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고려 왕이면은 고려에 머물면서 고려 사람들 잘 다스리고 그 고려 왕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뭔가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죠. 되게 이기적인 거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충선왕이 이제 소위 말해서 원나라 가가지고 이런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충선왕이 원나라 가가지고 막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충선왕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생활비를 고려해서 다 내야 됐단 말이에요. 그쵸? 왕이니까. 물려줬는데도 왕 위에 사왕이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왕의 아버지기 때문에 고려 상왕인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냥 고려에서 이 비용들을 다 내는 거예요. 그,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원나라 수도 살다 보면은 원나라 황제에게도 선물을 바쳐야 되지만 원나라 황제 아래 여러 신하들, 그 신하들한테도 뇌물조로도 선물을 계속 바쳐야 돼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그리고 충선왕이 당시 원나라 있을 때 이 사람 공부 잘한다 그랬죠? 만권당이라는 학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당시 여기서 중국의 학자란 학자들은 다 불러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니까 돈 많겠죠? 그 사람들한테 월급도 주고 이제 모아놓고 학문 토론 같은 것들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새로운 그 학문을 하나 배워요. 맞아요.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여기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다고. 이때 충선왕 밑에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교류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원나라는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과거 시험을 치렀거든요. 우리 당나라 때 최치원 과거급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원나라에서도 과거 시험에 고려에서도 과거 시험 급제하고 원나라에서도 과거 급제할 정도로 유학적으로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리학들을 배우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안향, 고려 사람이에요. 이재현. 이재현은 호가 여공이었어요, 여공. 안향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인물이라 그래가지고 문성공이라는 시호를 받기도 해요. 안향을 모시는 서원이 저 안동에 있거든요. 여기 한능검에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재현의 호가 뭐라고요? 여공. 그래서 이재현이 이것저것 고려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거든요. 그 이재현의 책이 이재현의 호 여공을 따가지고 여공 패설 이렇게 불려요. 여공 패설. 여공 패설. 자, 그리고 그 이재현의 또 제작격인 사람이 이색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려에서 장원급제. 그럼 몇 등? 1등이죠. 원나라 와서 과거 시험을 3번 봤는데 1등, 1등, 마지막 시험만 2등.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천재라고 불리죠? 네. 자, 이색. 그리고 이색이 키웠던 제자,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네. 정몽주도 고려에서 과거 시험 1등. 1등도 그냥 1등이 아니라 압도적인 1등. 그리고 1등 한 다음에도 이색 밑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할 때 이색이 항상 원탑으로 꼽았던 수제자가 누구? 정몽주. 맞아요. 그리고 이색이 또 여러 제자들을 키웠는데 이 사람도 장원급제했어요. 정몽주가만큼 탁월하진 않았는데 그죠.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원나라에서 만든 망건당, 망건당 출신으로서 조금씩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한다. 자, 무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해요, 고려에서. 원나라에서. 자, 무종, 인종은 같은 형제고, 둘 다 충선왕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나라에 와서 막 학자들이랑 교류하고 있는 이 충선왕을 막 지원해주기도 하고 되게 충선왕이 좋았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인종의 아들 영종이 즉위하는데 이 영종이 좀 보통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랑 자기 아버지의 그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 것 자체를 이 손자 영종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아버지 측근들이랑 할머니 측근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로 정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종과 인종에게 예쁨을 받았던 충선왕이 영종한테 눈에 벗어나겠죠?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충선왕을 죽이지는 않고 저 멀리 유배를 보내. 너희 중국 저 서남 쪽에 있는 혹시 티베트라고 들어봤어요? 이 티베트로 충선왕이 이때 유배를 가게 돼. 그러니까 권력 다툼에서 이제 밀려난 거죠? 그동안 줄 잘 섰다가 줄이 바뀐 거예요. 자, 충선왕이 물러나게 되면서
자, 허수아비 같았던 충수광이 다시 권력을 되찾게 돼요. 예. 충수광은 이 아버지, 저 매정한 아버지 때문에 자기 사촌뻘인 이 연안군이랑 그 심왕이랑 계속 그 고려 왕자리를 안 뺏기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내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저 멀리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막 자기 정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원나라에서 갑자기 충수광 보고 원나라로 오래요. 옥새 가지고. 그 다음에 원나라 황제가 야, 그거 줘봐. 고려 왕의 도장을 가져가요. 자, 충수광은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영종이라는 황제가 충수광 옥새를 뺏어가 간 다음에 충수광을 고려로 안 돌려보내는 거예요. 음. 자, 영종이라는 황제가 권력 욕심도 좀 있었고 아무튼 충수광은 별 이유도 없이 그 원나라에 머물면서 좀 뭐랄까 수모를 겪어요. 그리고 이 심왕 연안군은 계속 자기가 고려 왕이 되려고 이 충수광을 이간질한단 말이에요. 원나라 황실에다가. 자, 그러다가 이제 충수광이 4년 만에 다시 옥새를 받고 고려로 돌아와요. 별로 뭐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억류돼 있다가 이제 고려로 돌아온 거예요. 충수광은 고려로 돌아온 다음에 정치를 하고 싶었을까요? 정치를 자기가 하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원나라 황제가 변덕을 부리거나 옥새를 뺏어가면은 그냥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도 없고 이제는 술 마시고 그냥 정치는 다 뒷전에 두고 사냥이나 다니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7년을 보내는데 자, 충수광이 또 부인이 여럿 있었는데 위로 쓸게요. 복국 뭐 조그맣게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복국장 공주, 조국장 공주. 아, 네, 그렇죠. 뭐 아까 대장공주는 원나라 황제랑 굉장히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냥 장공주가 붙은 거는 조금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경화공주, 공원왕후. 요 얘기만 하고 쉴게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려 왕들은 원간섭기 때 다 원나라 확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충수광도 이제 원나라 공주, 몽골 공주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집에서 맺어준 결혼이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억지로 결혼한 거다 보니까 보통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았다고. 복궁자 공주랑 충수광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충수광이 복국자 공주를 틈만 나면 들었습니다. 때렸다고. 자, 이게 나중에 알려진 건데 복국장 공주가 어린 나이에 고려 와서 죽어요, 갑자기. 근데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려지질 않아요, 잘. 그냥 그 사인이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원나라 입장에서 궁금했겠죠. 왜 공주가 죽었는지.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시켰어요. 이 공주를 모시던 궁녀랑 요리사를 불러다가 어떻게 죽은 거야? 자, 물어봤는데 궁녀랑 요리사가 처음에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물어봤어요. 자, 물어봤는데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요리사가 마침내 얘기를 실토를 했어요. 평소에 충수광이 걸핏하면 때렸다는 거예요. 네. 이 몽골 공주다 보니까 자기 몽골 공주라고 좀 뭐랄까 와서 좀 이렇게 예전에 제국대장 공주처럼 이렇게 조금 까탈을 부렸던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충수광이 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세게 맞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면 그럴 수가 있죠. 그쵸. 어떻게 어디 주먹으로 어디 잘못 때리면 툭 맞고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 그래서 아무튼 복국장 공주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거를 고려해서 온 열성과 힘을 다해가지고 원나라에 로비를 해가지고 막아요. 이 사건이 확대되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유야무야 그냥 이게
넘어가요. 요리사가 거짓말한 걸로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때려 죽인 게 분명한데. 자, 그리고 나서 또 몽골 여자가 시집을 오는데 이 여자가 조국장 공주. 이 여자가 지금의 저 서울의 저 한남동의 용산이라고 용산구 들어봤어요? 이태원이 있고 한남동 있는데 그 용산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그 주변에 있는 집에서 애를 낳았다 그래서 용산 원자라는 아이를 낳는데 아이 낳고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충수광이 세 번째로 몽골 여자를 이제 또 결혼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경화공주.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고려인 여자였던 이 공원왕후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공원왕후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충혜왕과 공민왕. 공민왕 들어봤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